자, 사단은 향수인데 갑자기 이제 요 민요인데 잠깐 요거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출제가 될 수 있다면 제주 민요 너영나영에서 어때? 자, 볼게요.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님이 그리워 운다. 여러분 잘 봐. 이런 게 전형적인 대꾸법이에요. 자, 대꾸법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대꾸법은 말 그대로 구가 대응되는 거야. 자, 그럼 봐. 구가 뭔지 알아야죠. 구는 문법적으로요. 단어 플러스 단어가 하나의 품서 역할을 하면 이걸 대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꾸는 그럼 뭐겠어요? 첫 번째, 문법 구조가 대응되면 돼요. 그래서 문법 구조 잡아볼까요? 아침에 우는 새. 그 새는 배가 고파서 울어요. 저녁에 우는 새. 이미 그리워 울어요. 문법 구조 대응되고 있죠? 반복되고 있죠? 이런 게 대꾸법이라는 거야. 배가 고파, 이미 그리워. S subject, V verb, AD, adverb, adverb 해서 주어, 서술어, 부사어 쓰는 거 보였을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문법 구조만 대응되면 대꾸라고 하냐? 내용도 좀 어느 정도 대응은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너무 동떨어져도 대꾸라고 보긴 어려워.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적으로 아침 저녁이라는 시간에서의 대응이 되죠. 그 다음에 운다라는 행동에서 대응이 되죠. 새죠. 배가 고프죠. 님이 그립죠. 어느 정도 내용이 대응되고 있죠. 되셨죠? 자, 너영 나영은 너하고 나야. 너하고 나하고 놀고 낮에나 밤에나 상사랑이구나. 사랑인데 상사? 상사병? 그래. 봐봐. 지금 상황은 뭐예요? 님이 그리운 상황이니까 님의 부재 상황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상사할 수밖에 없어. 상사랑할 수밖에 없어. 님과 부재 상황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야. 그럼 결국 뭐예요? 나의 바람은 뭡니까? 님이겠죠. 근데 현실은 뭡니까? 부재 상황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 경우에 결핍이기 때문에 괴로움이 되죠. 하지만 이 결핍을 기대심으로 바꿔서 긍정적 감정으로 갈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봐. 여기는 아마 후렴구인 것 같아. 그러니까 반복되고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반복법이야. 자, 그리고 봐봐. 여기는 대꾸면서 대조도 돼요. 대꾸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대조라면 보통 대조는 차이점을 밝히는 거거든. 어떻게? 보세요. 저 달은 자연물이죠. 이 몸은 인간이죠. 자, 봐. 저 달은 둥근 달인데 산을 넘어요. 즉 이동이 되니까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부재 상황은 내가 이동해서 가까이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몸은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언제서 님을 만나서 내가 살아갈까? 라고 서리법 쓴 거예요. 왜? 안 만나, 못 만나, 만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나는 문제 상황이 되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다른 이동이 가능하지만 나는 이동이 불가하고 따라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나의 상황을 대조했죠. 됐습니까? 요거 좀 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어 공부 따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따로 하지 마세요. 그냥 딱 토요일 오늘 2시간 2타임 딱 해서 정리하시고 마무리 지으시면 내신 대비로든 수능 대비로든 여러분 3년 동안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요 정도만 딱 투자해 두시면 딱 적당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학습 활동들이 역시 서술형 문제거나 객관식 문제가 될 텐데 봐. 운율이 느껴지는가? 여러분, 자, 운율은요. 반복 있으면 무조건 운율이라 그랬었죠. 근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건 있어. 민요의 율격은 사음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 거냐면 띄어쓰기가 음보단이거든.
문제는요, 이 띄어쓰기가 역사가 120년밖에 안 됐고 음보는 더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칭이 정확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띄어쓰기 단위와 음보 단위가 매칭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이게 매칭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얘는 내면 안 돼,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이니까 민요 사음보야라고 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사음보를요, 우리 검정색으로 한번 끊어볼게요. 어떤 느낌이냐?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상사랑 이걸 어떻게 끊을까? 애매하죠. 애매하죠. 너영 나영 둘이 동시에 놀고요. 사음보 애매하죠. 지금 아무리 봐도 너영 나영 둘이 동시에 놀고 사음보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사음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볼게.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이렇게 끊었네. 됐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사음보 율격이 있다고 본 거고, 너영나영 두리둥실 놀고요. 낮에 낮에 밤에 밤에나 상사랑이구나. 여기는 사음보 율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왜? 여기는 사음보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음보라는 것도 되게 논쟁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다고 안 다룰 수는 없으니 사음보가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사음보로 표현한 거고,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반복이 있으면 운율 형성 100%라 그랬었죠. 그럼 봐봐. 얘는 봐. 후렴으로 반복되고 있잖아. 이 후렴 반복이 운율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이렇게 주제, 정서 물어볼 수 있겠죠. 간단한 거 얘들아. 상황과 반응을 보시면 돼요. 상황은 뭐야? 부재 상황이죠. 반응은 뭐야? 그리움이죠. 요 느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들 잘 해주시고요. 그러면 혹시 얘가 출제된다면 다룰 수 있는 내용을 싹 다 정리해드렸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고, 잠깐 영상 끊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예요. 자화상하고 향수를 제일 좋아하는데, 희한하게 이제 두 분 다 일제강점기 때 되게 고생하셨던, 그리고 그래서 근데 일본에서 또 인정을 받으시는 분들이야.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공부하셨던 일본의 도시샤 대학 이런 데가 있어. 여기서 시비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가서 한번 보시는 것, 기회가 되면 가서 오지 마세요. 재미없으니까. 저만 가서 볼게요. 왜냐하면 일본 여행 가서 누가 시비 보러 가. 근데 나는 이제 모르겠어. 이게 직업병인 건지 아니면 진짜 약간 취향이 특이한 건지 모르겠으나, 일본 가서도 이런 시비 보러 가는 그 과정이나 골목길이 너무 예쁘고 저는 재밌고 즐겁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정지용 시인의 시비랑 윤동주 시인의 시비가 도시자 대학에 있고, 윤동주 시인의 시비는 그때 이제 도시자 대학에 다녔을 때 3년인가 5년 후배가 지금 교토예술대학의 총장님인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 놓으셨어, 그거를, 시비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한일 양국 관계가 썩 좋진 않잖아요. 요즘 이제 풀려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 장비들을 다시 수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뭐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건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저는 중요한 건 이제 저는 이런 문화적 교류적인 부분인데, 당연히 일제강점기 이후도 그렇고 일제강점 이전도 그렇고 일본의 악행과 잘못은 엄밀하게 존재하고 그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과를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개인적인 민족적인 그런 부분도 해결됐다고 보긴 힘들거든. 그런데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은 개인적 차원이나 어떤 지식인들 차원에서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서로 사이가 안 좋음에도 위대한 업적이나 예술성을 갖고 계신 그 분들을 그리는 그 비석을, 시비를 자기의 국가 안에, 대학 안에 들여놓는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또 되게 건전한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게 또 저는 되게 감동스럽더라고요. 가서 보면은 썩 그렇게 뭐 아주 화려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만 오히려 그 소박함이 더 그분들의 삶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맛을 살려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향수 첫 번째 갈래는요, 자유시 서정시인데 자유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정형시 생각하면 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고전 시간에 형태가 규정되어 있어. 우리가 힙합이라고 했을 때 힙합의 양식이 정해져 있죠. R&B의 양식이 정해져 있죠. 똑같은 거야. 서정시 목적시냐 주제가 감정 전달이냐예요.
자, 그럼 어떤 감정을 전달하고 있냐면 고향이 생각나고요. 그 고향을 여러 가지 5가지 감각으로 묘사해요. 그래서 향토적, 묘사적, 감각적이라고 하는 거야. 세 번째, 핵심 소재 제재는 뭐냐? 고향이에요. 그럼 주제는 뭐겠어? 당연히 고향을 떠올리니 그리워진 거죠. 자, 5번째 특성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성은 표현과 주제가 들어와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표현했고 그러다 보니 묘사가 되고요. 그 과정에서 향토적인 토속적인 소재, 향토적인 정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렴 반복이라는 특징은 운율을 형성한다.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은 중요한 내용은 좀 정리가 됐습니다. 되셨죠? 향수 노래로도 불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소비가 되는데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느낌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 지금 나이 때 향수라는 감각을 느끼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향수라는 거는 그 애틋한 그리움이거든. 근데 여러분은 모든 게 신기하고 재밌을 나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를 보면은 얘는 세상 모든 게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잖아. 여러분 세상 모든 게 처음 경험하면 그 재미와 그 감각과 그 쾌감이 정말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행도요. 첫 여행이 제일 기억에 남고요. 사랑도요. 첫사랑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왜? 너가 얘기했지 아까. 너 누구였니? 너였지 어제. 너님이셨죠? 이제 첫사랑 얘기해달라고 한 게. 근데 내가 이제 썰을 좀 풀기 애매한 게 어제도 이제 첫사랑 썰 풀고 약간 충격 받으신 분들 있잖아. 약간 제가 인생 살다 보면 너무 특이한 일들이 많이 겪어가지고 내 인생 썰을 풀다 보면은 너무 특이한 사람으로 이미지가 갇힐 것 같아서 좀 걱정돼. 그래서 썰을 많이 풀고 있는데 다시 여러분 나이 때는 이런 감각은 못 느껴. 그런데 자 봐봐. 여러분이 나이가 50이 됐고 60이 됐고 80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예전에 그 처음 느꼈던 감정들이 굉장히 그리워져요. 그 느낌이야. 볼까요? 그래서 자 1년 볼게. 넓은 벌 동쪽 끝으로. 그럼 봐. 넓은 벌판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동쪽이니까 해가 뜨는 그런 곳이야. 그럼 봐. 벌써 시각적 묘사죠. 시계천도 시각적 묘사죠. 그런데 시각적 묘사라만 끝낸 게 아니야. 그 실개천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옛 이야기를 지줄대요. 청각적 묘사도 했죠. 그리고 봐. 지금 실개천이 옛 이야기를 얘기한다고? 봐. 실개천은 사물인데 인간만 가지고 있는 속성을 얘기했죠. 이걸 뭐라 그런다? 의인법. 다시 의인법 정리할게요. 의인법이 뭐라고요? 인간이 아닌 것이 인간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표현되면 의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에 적용하면요. 실개천이죠. 얘가 지줄되죠. 그래서 의인화가 됐다. 의인법이 쓰였다. 됐죠? 그러면 그 동쪽 끝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고 그 물가에는 풀들이 자라니까 이렇게 소가 염을 먹고 있는 이 장면이 떠오르는 거야. 그리고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운대요. 자, 잘 들어 얘들아. 여기는 몇 없는 공간각적 심상 중에 하나야. 잘 들어. 우리가 딱 떠올렸을 때 황소가 해설핏 금빛 게으른 울음, 즉 원관념은 울음이에요. 그럼 원관념 울음은 뭐야? 청각이죠. 근데 그 청각의 느낌이 청각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금빛이라는 시각적 정보가 동시에 느껴졌나 봐요. 그럼 원관념 청각을 보조관념 금빛 시각으로 표현했잖아. 즉 뭐야 그러면? 청각의 시각화야. 이게 바로 공감각적 심상이고, 이렇게 A의 심상이 B로 바뀌었으니까 감각의 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메이저한 관점은 뭐냐면
공감각적 심상이 되려면 감각에 전이가 있어야 된다예요. 됐어? 잘 들어 그러면. 그래서 아까 옛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은 공감각적 심상이 아닌 거야. 왜냐면 봐봐. 실개천은 시각 있죠. 근데 실개천은 졸졸졸 흐리니까 청각도 있죠. 그러니까 얘는 시각이나 청각이 서로 전이가 된 게 아니라 시각도 갖고 있고 청각도 갖고 있는 거야. 요런 걸 뭐라 그러냐면 감각의 연쇄라고 해요. 1번 청각 플러스 2번 시각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감각이 연달아 나왔네. 이걸 감각의 연쇄라고 한다고. 되셨죠? 감각의 연쇄까지 했습니다. 방금. 졸리니? 좀 주무실래요? 40분인데. 계속 봅시다.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 반복되니까 후렴구야. 반복되니까 후렴구예요. 반복되니까 후렴구예요. 그럼 봐. 후렴구. 염이라는 거는 여음이란 얘기야. 여음은 말 그대로 남는 의미야. 그러니까 의미가 딱히 있다고 보긴 힘들어. 근데 왜 넣어줬냐? 운율감을 높이기 위해서. 때때로 반복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야.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운율의 형성이 있다. 두 번째, 반복 강조해서 그림의 정서 환기한다. 세 번째, 반복되니까 통일성 부여된다. 자, 기억하세요. 반복되면 100% 운율 형성이야. 반복되면 100% 운율 형성이야. 반복되면 100% 통일성 부여야. 됐죠? 그리고 서리법 썼죠. 서리법은 영탄법이라 그랬고 항상 이거는 몇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계속 볼게. 그럼 계속해서 고양이 이미지야. 지라로에 재가 식어지면 자, 봐봐. 이게 왜 중요한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화로는 불을 지핀 곳이잖아. 그러니까 겨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겨울 배경을 생각해봐. 워낙 싸늘하잖아요. 그런데 화로는 거기서도 불이 이렇게 이글거리고 있으니 따뜻하잖아. 잘 들어. 화로가 식더라도 따뜻함은 온기는 어느 정도 남아있거든.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것도 따뜻하고 좋지만 그것보다는 그게 식어서 은은히 나오는 온기가 더 그립거든. 돈이 엄청 많은 것보다는 우리가 레벨이 막 높아지는 것보다는 쪼레비일 때 게임이 재밌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소박함이 주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겨울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소박한 온기가 남아있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나는 그 시절 느낌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면. 됐어?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가 나한테 어떤 느낌을 주고 어떤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들고 막 생각이 치닫고 가는 거야. 그래서 잘 들어. 말이라는 건요. 시각이잖아. 달리긴 게 보이려면. 근데 소리잖아. 즉 소리가 말을 달린다. 즉 원관념은 시각인데 그걸 보조관념이 청각으로 표현했죠. 얘는 뭐가 쓰였어? 그래서 시각의 다시 청각의 시각화. 다시 제가 거꾸로 설명했어요. 여기 잘 봐. 여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여기서 들은 건 소리야. 그러니까 원관념은 소리야. 근데 그 소리가 어디를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니까 말을 달리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보조관념 시각이요. 그래서 원관념 청각을 보조관념 시각화해서 표현했구나. 그러면 그렇게 소리가 쭉 들렸던 느낌을 떠올려 보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졸음에 꾸벅꾸벅하고 계시는 그 느낌이 나한테 너무나 애틋하고 정겹고 그래서 나는 그곳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립대요. 잘 들어. 파란인데 파란을 쓴 건 이거 뭐라 그런다고? 시적 허용이요. 그러니까 시적으로 뭘 허용한 거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볼게. 엄밀하게는 문법 파괴를 시에서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인데 파안이라고 쓴 게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운율 때문이고 두 번째 뭐냐면 강조나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 표현 효과를 높이는 거죠. 나는 그 파란 하늘이 되게 그리웠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우리 꼬맹이들 보면 막 돌 아무 데나 던지기도 하고 막 화살 같은 거 쏘기도 하고 장난감 어디다 잃어버리기도 하잖아. 그 잃어버린 장난감. 근데 잘 봐. 그 잃어버린 장난감은 화살이잖아. 이해돼? 그런데 봐봐. 그 잃어버린 장난감 바꿔 얘기하면은 내 순수했던 옛 시절이죠. 그 순수했던 옛 시절, 어린 시절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뭐를 찾는다는 건요. 봐. 내가 뭔가 잃었거나 잊었거나 현재 부재한 것을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험을 떠난다고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정보라고 볼 수도 있고 부재한 대상에 대한 정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나의 추억이 남아있던 그런 어린 시절 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즉 내가 화살을 찾으러 뭔가 모험을 떠나가는 그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뒷산만 가도 공원만 가도 흥미롭고 재밌어.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흥미로우니까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 자, 마지막 4연 5연 보고 이제 마무리 지어볼게요. 좀만 힘냅시다. 자, 그럼 봐봐.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떠올렸던 느낌들 생각해 보면요, 다 옛 추억이고 그 옛 추억은 전설 같기도 한 거죠. 자, 근데 봐. 춤춘다니까 움직임이 있잖아. 움직임이니까 동적 이미지야. 하나 더 나갈게. 힘있게 움직이면은 그게 역동적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시절을 떠올려 보잖아. 누이도 있고 아내가 있어. 그런 나와 되게 친했던 존재들, 가까웠던 존재들이 일상을 살던 그런 장소가 잊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봐봐. 사실 아내가 예쁠 게 없고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이건 되게 안 좋은 얘기인데 이 얘기를 왜 한 거냐? 여러분의 아내가 너무 예쁜 인스타 인플루언서고 연예인이고 생각을 해봐. 너무 특별하고 때때로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아니니? 그러니까 너무 잘생긴 사람이 예를 들면 내가 뭐 여잔데 너무 잘생긴 남친구가 있으면 막 부담스럽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원래 사람이. 그런데 예쁠 게 없다는 거는 내 아내 못생겼어가 아니라 그만큼 편안하다 또는 정겹다라고 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다, 예쁠 것도 없다 이 얘기가 너 뭐 매력 없어 이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편안하고 정겨운 존재라는 거죠. 검은 귀밑머리를 날린다는 것도 뭐냐면 이런 거야. 옛날에 여자들 보면요 머리 이렇게 묶고 다녔잖아. 그러면 귀밑머리까지 이렇게 아주 단정하게 묶어놔야 되는 건데 약간 단정함이 흐트러진 거죠. 근데 뭐냐, 그 단정함이 흐트러진 게 너무 사람이 빡세 보이지 않고 편안하고 정겹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약간은 흐트러진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검은 귀밑머리 날린다는 게 흐트러진 모습이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매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로 들리지만 사실은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보다는 뭐라고? 편안하다, 정겹다를 강조하기 위한 얘기라고. 왜? 걔네들은 이삭 줍는 농사 짓고 있잖아요. 뭐 언제 예쁘게 꾸미고 있을 거야. 근데 나는 걔네들이 막 예쁘게 꾸미고 있고 막 빡세게 이렇게 막 세팅하고 막 풀 메이크업하고 이런 것보다 거기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상이 도저히 잊혀지질 않는다. 너무나 그립다. 이런 얘기라고요. 왜? 나이 80 먹고 뭐 빡세게 메이크업하고 예쁘고 이런 게 막 자극적이고 떠오르고 좋고 그럴까? 아니요. 나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잔잔함에서 소소함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거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하늘을 봐요. 별이 있죠? 그럼 봐봐. 어느새 낮에서 이제 밤이 된 거야. 왜? 지금까지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낮 이미지에서 이제 밤으로 시간이 흘렀고, 그럼 이제 내 머릿속을 상상을 해보면은 내가
막 모래 성을 짓고 놀고 그랬었잖아. 그럼 그 성은요 지어졌다 없어졌다 하는 거야. 그런 모래성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그리고 우리 집도 한번 떠올려 보고. 근데 봐, 초라한 지붕이라는 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집 가난했어요, 못 살았어요, 전 이것보다는 뭐냐면 정겹다고요. 정겹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화려하고 막 시그레일이고 막 휘황찬란하고, 내가 물건 하나 사서 갔더니 막 차 하나 끌고 갔더니 막 사람들 나와가지고 발리 파킹 해주고, 그게 화려하고 좋을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또 불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부담스러워. 왜?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챙겨주고 하면은 내가 괜히 행동거지 하나 조심하게 되고, 옷도 좀 예쁘게 입고 있어야 되고, 뭔가 그 장소나 그 위치에 맞는 격식을 차려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뭐야? 마음 편한 초라한 지붕이 나는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으나, 제가 옛날에 강남역 바로 그 삼성 본사 서초사옥 바로 옆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엄청 화려한 곳이야. 맞잖아.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의 본사가 있는 곳이고, 한 다리 건너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해야 되나? 제일 클럽이 많이 모여있는 클럽거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역은 어마어마하게 젊은 사람들부터 일하는 사람들 막 모이는 그런 곳이야. 말 그대로 강남의 중심이 강남역이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집 앞이야. 집 앞이니까 그냥 슬리퍼 신고 나가요. 추리닝 입고. 그럼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야. 무슨 일 알겠니? 강남역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은요, 풀 세팅하고 약속하러 뭔가 되게 화려하게 준비해서 나오는 곳인데, 나는 우리 집 앞이니까 그냥 셀카 찍찍 긋고 나가서 막 그냥 대충 이러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저 노숙자 새끼는 뭔가 약간 이런 눈빛으로 봐. 그리고 저는 집 앞이니까 편하니까 그냥 벤치 이렇게 슬리퍼 신고 있다가 가끔씩 앉아 있기도 하고 누워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락없는 노숙자지.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오 씨발 저 노숙자 새끼는 뭐지?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그 얘기야. 그 얘기야. 무슨 얘기냐? 그렇게 화려하고 예쁜 거는 때때로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슬리퍼 대충 신고 적당히 뭐 편한 복장으로 그냥 집 앞에 나가지도 못하냐고. 그 얘기야. 그럼 이 사람한테는요, 그러한 초라한 지붕이 뭐 가난하고 힘들었고 이런 것보다는 편하고 정겨움의 느낌이라는 거죠. 너무 예쁜 아내가 아니야.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편하고 정겨운 누이와 아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부정적 정보가 아니라 나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훨씬 마음이 편하다. 일종의 안빈낙도 안문지족 같은 거 생각해 주시 좋겠죠. 불빛도 흐릿해. 잘 안 보여.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게 다 정겹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관패 친 것들 보면은 부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전부 다 뭐라고요? 정겨운 거라고요. 신발도 없어. 아니야. 정겨운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초라한 지붕 아니야. 정겨운 거라고. 흐릿한 불빛 아니야. 정겨운 것이라고요. 결국 뭐라고? 정겨운 거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밑에 보면 막 가난한 고향집 이런 거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그냥 정겹다로 초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좀 볼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반복이 있으면 다시 반복이 있으면 운율은 100% 있다 그랬었죠. 자, 두 번째, 여기 통사구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통사구조는 문법 구조예요. 동일하다면 완전히 똑같아야 돼. 예를 들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동일해야 돼. 그런데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 유사하다고 나왔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주어 목적어 서술어인데 여기는 주어 부사어 서술어야. 이럴 때는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문법 구조가 아예 똑같아야 동일한 거야. 시어가 아예 똑같아야 동일한 거야. 아예 똑같은 게 나와야 동일한 거고, 유사하다는 비슷하면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기준이 완화되어 있죠. 두 번째, 시각적인 정보, 청각적인 정보, 촉각적인 정보도 있고 공감각적 심성 두 가지 쓰인 거는 이건 무조건 출제입니다. 잘 들어. 다시 봐. 지금 공감각적 심상이 두 가지가 있잖아. 여기. 그리고 어딨냐? 여기. 여러분 이건 100% 출제. 왜냐하면 심상은 시의 3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 공감각적 심상 쓰인 시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과서 작품을 봐도 만화의 5개 중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요. 그러면 이 개념 자체가 되게 어렵고 변별이 되는데 작품에 나왔다? 100% 출제라고 보시면 돼. 공감각적 심상 이거 100% 출제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심상
100% 낼 겁니다. 두 번째, 운율도 반복되는 후렴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100% 낼 겁니다. 다시 반복되는 후렴 뭐라고? 여기. 이거 후렴 100% 묻습니다. 무조건 나와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주제 토속적 소재도 주제니까 100% 묻고, 이 토속적 소재를 가장 잘 표현한 작품 중에 하나가 향수이기 때문에 향수에서 이런 토속적 소재 찾아보세요. 100% 나옵니다. 아시겠죠? 얘네들은 선택이에요. 얘네들은.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제가 녹색으로 표현법들 잡아놓은 것도 출제될 수 있다. 잘 정리해 주시고 계속 가볼게요. 실개천, 얼룩뱅이, 황소, 질화로, 늙으신 아버지, 흙, 하늘, 이슬, 누이, 아내, 지붕 이런 거 전부 다 뭐라고요? 고향, 토속적이고 정겹고 이런 이미지를 가져온다고.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하고 고단한 산 이거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해설하신 분은 저는 약간 이쪽은 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학교 선생님 필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고 제 판단은 이쪽에 좀 더 강조를 두고 싶습니다. 됐죠? 이 정도면 이제 출제될 만한 것들 다 출제가 됐고 잘 들어. 여러분이 이제 교과서를 보면은 이 학습활동 빈칸은 채우는 걸로 연습을 해보세요. 안 보고. 그래야 여러분이 내신 서술형 평가 대비되니까. 됐죠? 나머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잘 들어. 얘는 하세요. 얘는 서술형 문제로 나오니까. 얘는 서술형 문제 꼭 연습하시고 나머지는 하실 필요가 없고 잘 들어. 정서는 주제잖아. 주제 정사 한 문장 표현하는 건 필수야. 그러면 자 먼저 여러분 이거야. 먼저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부터 정리하세요. 첫 번째 뭐야? 고향 또는 향토적. 됐죠? 두 번째 고향을 뭐 하고 있어? 그리움, 향수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면 돼요. 보이시죠? 그래서 고향, 그리움, 돌아가고 싶다. 고향, 그리움 잊지 못할 것이다. 고향 그립다. 보이시죠? 그래서 예시 답안이 지금 하나, 둘, 세 가지인데 핵심은 고향이라는 키워드, 그리움이라는 키워드 이 두 가지 넣어주시면 서술형 평가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 예시 답안 어차피 못 외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이 키워드를 가지고 작문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한 문장 표현해 보시고 내 표현과 여기를 비교해서 교정하시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키워드 2개 들어가 있으면 문제 없어요. 되셨죠? 시적 화자에 대해서는 제가 개념 설명을 이미 다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운율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복이면 운율 100%다. 여기서 뭐가 있었다? 첫 번째 후렴, 두 번째 문법 구조, 통사 구조가 유사한 것들이 반복이 됐다. 자 그리고 얘네도 무조건 나와. 특히나 공감각적 심상은 100%, 1000% 나오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원래 학습활동 빈칸 채우는 것들이니까 꼭 연습하세요. 나오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한 80% 정도 비율로 출제확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표현법 찾으라는 문제 역시 찾아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둠활동 이런 거는 문제로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수행평가 같을 때 할 거니까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